안녕하세요. 넝쿨입니다. 넝쿨의 신성 로마 제국 독일 이야기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 유럽의 땅 부자왕 카를 5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하면 어디가 떠오르나요? 전성기 때 대영 제국의 상징이었던 이 표현은 원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스페인의 카를로스 1세, 신성 로마 제국 카를 5세는 같은 사람이며 이번 편에선 모두 카를 5세로 통칭하겠습니다. 엘도라도, 황금 왕으로도 불리는 카를 5세는 태어나기 전부터 유럽의 상속자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황금 제국의 초석을 놓은 사람은 할아버지 막시밀리언 1세였습니다. 독일 제국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임을 천명하며 결혼 정책으로 유럽을 제패하려 했던 막시밀리언 1세. 본인도 부르고뉴의 후계자 마리아와 결혼하여 부르고뉴를 손에 넣었습니다. 막시밀리언 1세는 아들인 미남 필립공을 스페인 공주 후아나와 결혼시켰고 딸 마르가레테를 스페인 왕자 후안과 결혼시켰습니다. 이런 식의 겹사도는 그들식으로 말하자면 이중계약으로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죠. 후안은 아이 없이 죽었고 후아나는 이남 4녀를 낳았지만 필립공도 일찍 죽었습니다. 미남 필립공이 죽었을 때 장남 카를은 겨우 6살이었습니다. 카를이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권력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후아나는 스페인 왕국의 유일한 상속녀이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왕국은 카스티아와 아라곤 왕국의 통합으로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카스티아의 여왕 이사벨과 아라곤의 페르난도가 결혼했기 때문이었죠. 이들은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며 카톨릭 통일국가를 이룩했고 콜럼버스의 탐험을 후원하여 대서양 너머까지 진출했습니다. 스페인 왕국 통합 당시 카스티아 여왕 이사벨은 아라곤과 카스티아의 관할과 권리를 철저히 분리하도록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은 오로지 부부의 자손만 이어받게 돼 있었습니다. 막시밀리언 1세는 이 부부의 아들 후안을 사위로, 딸 후아나를 며느리로 만들며 언젠가는 스페인이 합스부르크로 넘어오길 기대했죠. 그러나 후안은 아이 없이 일찍 죽었고 후아나가 스페인의 상속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후아나는 1504년 어머니 이사벨 여왕이 죽자 카스티아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후아나의 별칭은 광녀. 음모라는 견해도 있지만 후아나의 병증은 집안 내력으로 보입니다. 후아나의 외할머니, 즉 이사벨 여왕의 어머니였던 포르투갈 공주에게 정신병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카를 5세의 손자, 즉 펠리페 2세의 아들 돈 카를로스도 정신병으로 죽었습니다. 에스파냐의 사도세자 돈 카를로스와 펠리페 2세의 이야기는 책넝쿨 여왕 마고의 언니 엘리자베스, 근친혼의 희생자 돈 카를로스 편에서 따로 보실 수 있습니다. 펠리페 2세의 엄마는 포르투갈 공주였고 부모님끼리는 서로 사촌간이었습니다. 펠리페 2세도 사촌인 포르투갈 공주와 결혼하여 돈 카를로스를 낳았습니다. 돈 카를로스의 엄마인 포르투갈 공주도 사촌 간의 결혼으로 태어났습니다. 돈 카를로스는 어릴 때부터 상태가 심각했다고 하는데 어느 쪽에서 문제가 있었을지 짐작가시죠? 후아나의 아빠, 아라곤의 페르난도가 1516년 사망했습니다. 1506년 남편이 죽은 후에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유폐돼 있던 후아나는 에스파냐 왕국 전체를 다스리는 여왕이 됐고 아직 20살이 안 된 카를 5세가 엄마를 대리해 통합 스페인 왕국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후아나는 76세까지 살았고 죽을 때까지 공식적인 스페인 왕국의 여왕이었습니다. 무려 1555년까지 살았으므로 실제 카를 5세가 스페인을 본인 권한으로 다스린 시기는 1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카를 5세는 1556년에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수도원에 들어갔으며 1558년에 사망했습니다. 황금왕 카를은 운 좋게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스페인에서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카를의 부모는 그가 태어난 이후 스페인에 가서 권력 다툼을 하느라 바빴고 그마저도 그가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는 미쳐버렸잖아요.
카를은 할머니와 아버지의 유산인 부르고뉴 사람이었습니다. 플랑드르에서 고모 마르가레테의 보살핌 아래 자랐고 그의 모국어는 프랑스어였죠. 막시밀리언 1세의 결혼 정책의 중요한 자원이었던 딸 마르가레테는 남편 후안이 죽은 후 재혼했다가 재혼한 남편도 아이 없이 죽은 뒤에는 다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카를 5세는 실제로 자신을 키워준 이 고모를 어머니로 대접했지만 진짜 어머니 후아나는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에서 자라지 않은 외국어를 쓰는 왕 카를은 스페인 왕으로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고 미쳐서 갇혀있다곤 해도 진짜 여왕 후아나가 살아있는 것이 그에게는 항상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르고뉴,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플랑드르, 대서양 넘어 신대륙과 이탈리아 절반을 물려받은 황금왕 카를 5세. 그러나 자동으로 갖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이 자리만큼은 어쨌든 선거제였거든요. 헌데 형식만 선거라 생각했던 이 자리를 놓고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와 격돌하게 됩니다. 프랑스와 1세는 누구인가? 책넝쿨에선 프랑스와 1세를 주인공으로 다룬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1세의 아들 앙리 2세의 정부 디안 드 푸아티에 스토리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앙리 2세는 어릴 때 인질로 잡혀가는 자리에서 디안 드 푸아티에를 처음 만났는데 바로 그 원인이 된 전쟁이 프랑스와 1세와 카를 5세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패함으로써 프랑스와 1세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는데 카를 5세의 누이와 결혼하며 그녀의 지창금으로 많은 배상금을 상계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디안 드 푸아티에를 아들 앙리 2세에게 연결해준 사람도 프랑스와 1세였습니다. 프랑스와 1세는 전임자 루이 12세에게 정식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여성의 왕위 계승을 인정하지 않는 살리카법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영국에서 여왕이 계속 나타나는 건 살리카법이 영국에선 배제됐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살리카법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에선 여성 직계의 지위를 부정했고 반계혈적으로 순위가 내려가는 순간 동순위 상속인은 많아지게 마련이므로 늘 복잡한 후계 다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중에 이 모든 전쟁을 극복하고 나타나게 되는 여성 군주가 바로 마리아 테레지아, 마리 앙뚜아네트의 어머니입니다. 다시 프랑스와 1세 이야기로 돌아오면 그도 운 좋은 사람이었어요. 루이 12세는 아들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프랑스와 1세를 처음부터 후계자로 찜했고 딸과 약혼시켰습니다. 프랑스와 1세는 엄마와 누나의 취향에 따라 인문학을 즐기는 멋쟁이로 자랐는데 이러한 그의 안목 덕분에 그는 말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극진히 모셨고 그 인연으로 다빈치의 대표작 모나리자는 프랑스의 소유가 되어 현재 루브르에 있습니다. 프랑스와 1세는 여러모로 운 좋은 왕이었고 그것을 과시하기 위한 여러 전략 중 하나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라는 타이틀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만용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차기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카를 5세는 태어나자마자 부르고뉴, 플랑드르,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에스파냐의 상속자였으니까 프랑스에게 너무 위협적인 존재였거든요. 카를 5세도 드넓고 이질적인 땅을 다스려야 하는 입장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꼭 되어야 했습니다. 이들이 격돌했던 1520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선거. 당시 카를 5세는 20살, 프랑스와 1세는 26살, 그리고 숨은 선수였던 바다 건너 영국의 헨리 8세는 29살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역사와 이 세 왕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당시 헨리 8세는 선제후는 아니었지만 양측의 회유를 모두 받았는데 상인들에게 유리하도록 플랑드르 지배자인 카를 5세의 편에 서게 됩니다. 카를 5세의 엄마 후아나가 헨리 8세의 부인인 캐서린의 친언니였고 선거 당시엔 영국 국왕 부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캐서린과 이혼하려고 노력할 때가 되어서야 헨리는 후회했을까요? 이미 그 전부터 헨리 8세는 카를의 손을 들어준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메디치 가문 출신이었던 교황은 고상한 취미에 맞게 낭비벽이 심했던 데다가 재위 기간 내내 전쟁이 끊이지 않았으므로 돈이 아주 많이 필요했습니다. 추기경 자리를 늘려서 매관매직으로 돈을 벌었는데 더 유명했던 것은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1517년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며 종교개혁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원래 레오 10세는 프랑스와 1세와 카를 5세 모두 이탈리아 안전에 위협적인 존재이므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작센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작센 선제후가 하필 카톨릭에 대항하다 파문당한 루터 지지자였으므로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했고 황제의 왕관은 결국 카를 5세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카를 5세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가 합스부르크 가문 루돌프 1세의 적통인 동시에 전임 황제의 손자이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도 있었겠지만 카를 5세는 그 누구보다 선거에 가장 많은 돈을 썼거든요. 이 돈은 거의 다 아우크스부르크 출신의 거상 푸거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선제후의 대장격인 마인츠 대주교가 푸거 가문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렸다는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결국 푸거 가문은 합스부르크 영내의 모든 광산 채굴권을 독점하게 됩니다. 당시 무역의 기본 통화는 은이었고 신대륙으로부터 다량의 은을 들여오기 전까지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은을 생산하는 나라였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카를 5세와 달리 많은 독일 제후들은 루터를 지지했습니다. 루터에 대한 지지는 곧 교황과 황제에 대한 반발을 의미했습니다. 루터를 지지하는 독일 제후들은 슈말칼텐 동맹을 맺고 카를 5세에게 맞섰고 1546년 전쟁까지 일으켰지만 결국 카를 5세가 작센 선제후를 생포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이지만 독일의 통일을 바라지 않았기에 루터파를 지지했고 국익을 위해 오스만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회의에서 황제와 제후들 간 화의가 체결됐지만 골수 카톨릭 신자 카를 5세는 아무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후아나의 차남 카를의 동생 페르디난트 1세는 이때부터 실질적인 황제였습니다. 결국 군주는 카톨릭과 루터파 중 선택권을 인정받았지만 개인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았고 종교개혁에서 파생된 다른 종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루터파 슈말칼텐 동맹의 승리, 카를 5세가 이룩한 희미한 세계 제국의 붕괴였습니다. 반쪽짜리 합의는 1618년 독일을 초토화시킨 30년 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1547년 슈말칼텐 전쟁 중에 카를 5세는 레겐스부르크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카를의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가 바로 레판토 해전의 영웅 돈 후안입니다. 사생아로 태어나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평생을 살다 죽은 돈 후안의 이야기는 책넝쿨 지중해의 패권 싸움 레판토 해전에서 2편에 걸쳐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권리를 갖고 태어난 황금왕 카를 5세는 평생 전쟁터를 누비고 살다 지쳐버렸고 끝없는 분쟁과 오랜 지병인 통풍은 그를 완전히 좌절시켰습니다.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이듬해 심신이 지쳐버린 황제는 모든 자리를 아들과 동생에게 양위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책넝쿨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넝쿨의 1분 명상을 클릭하시면 이어서 1분 명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